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더욱더 강한 북한 제재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 역할이 중요한데요. 과연 푸틴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규모 첨단 무기를 팔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언증이 있는 걸까요? 이 문제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주간조선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자,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SNS상에 요즘 핵무기가 터졌을 때의 행동 강령 이런 거 도는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지하에 들어갔다가 네. 20분 정도 코로 숨 쉬지 말고 입으로만 숨 쉬고 예. 코로 숨 쉬면은 폐가 터진다. 저는 뭐 30년 전의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옛날 그 80년대 초반에 그 군대 갔을 때 예. 그때는 완전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핵전쟁 관련해서 이 그 논산훈련소에서 예. 핵전쟁이 그 발발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대응 강령. 예, 대응 강령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내가 30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 아닌가? 그리고 입으로 숨 쉬고 20분이나 30분 지난 다음에 그 땅 밖으로 나오면 그때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진 뒤일 것이다. 이게 무슨 그러게. 아하,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들도 그 SNS 도는 거 보셨나요? 그러세요. 뭐 자세히 안 봤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네. 저도 이게 좀 그런 거 둔한 사람인데 보고 무서워서 천안 충청도 어디에 도망가 있을까? 왜냐면 서울에 터진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뭐 이 핵이라는 것은 그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특히 그렇죠. 이 한반도의 좁은 땅에 뭐 서울, 충청도, 부산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 그 뭐 피해 대상 지역 아닙니까? 아, 더 무서워지네요. 예. 자, 김대훈 기자님. 네. 전체적으로 북한 그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나오고 언론 보도가 나오지만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와서 9월 9일 그러니까 그 북한 노동당 창당기. 노동당 창당 10월 11일. 9월 9일은 북한 정권 창건. 정권 수립일. 예, 정권 수립일을 기해서 ICBM이나 혹은 SLBM 발사 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고 첨단 무기 판매를 허용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 두 정상이 전화 통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미국의 그 무기와 관련된 지원 예. 이 대화는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 지원 와중에 아마도 트럼프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첨단 무기를 너희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사안 가지고 그럼 미국이 무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반론도 하고 이의 제기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북한 문제,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대책 무기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와야 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피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네. 교수님. 예.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트윗에 올려요. 그렇죠. 그 우리의 상식 선상에서는 이해가 힘들죠. 그것은 예. 대입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또는 회담 여기에서 이러한 엇박자가 두 번째지요. 예.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그때는 FTA 문제 예. 논의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기 지금 나오는데요. 그 해석하면 나는 일본과 한국에 판매하는 미국 첨단 무기의 양을 늘리도록 허용했다. 자, 첨단 무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30년 정도 해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그 판매를 하려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어떻게 되냐, 그 무기 구조가? 미국의 그 무기 판매에 대한, 예. 무기 수출에 대한 결정 구조가 뭐 모든 무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첨단 무기에 그렇죠. 첨단 고부가
뭐 예를 들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번의 그 엇박자라고 뭐 하지만 좀 뭐랄까 해석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첨단 무기, 여기서 무기라는 말을 직접 그런 것 같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첨단 기술 뭐 이런 부분에서 협조, 뭐 예. 미국에서는 판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그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 경험적 사례를 봤을 때 적어도 미국 대통령이 SNS 선상에 올렸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 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차 교수님. 네.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또 이런 표현도 썼단 말이에요. 빅 위크 커밍 업? 예. 빅 위크가 처칠이 그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을 향해서 그 연합군이 전면적 폭격을 알릴 때 그걸 빅 위크라고 표현하지 않았나요? 네. 전장하겠다는 건가요?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종의 뭐 협상의 하나의 수단 내지는 뭐 또 이런 또 이 말폭탄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런 아하. 그 뭡니까 이런 목적을 예.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정치적인 기술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빅위크라는 그 자체가 지금 뭐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아마 뭐 처칠이 당시 영국 총리였던 처칠이 이 독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사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가면 선제 타격 나아가서는 또 뭐 예방 뭐 지금 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거보다는 일종의 지금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 상당히 좀 운신의 폭이 좁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 블러핑 차원에서 블러핑. 조금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이 좀 압박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하나의 뭐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양문인 교수님,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요. 구구절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창건 그 기념을 앞두고 구구절 앞두고 뭔가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예측을 했었단 말이에요. 혹은 ICBM 그 3차 ICBM 발사를 실험을 할지.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프리덤 가디언. UFG. 예, UFG. 그 훈련할 때 역대 유례없는 사성 그 장성들이 오면서 와갖고는 다 이거 뭐 군사적 행동 아니다. 외교적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한다. 그 전에 좀 주춤주춤하고 머뭇머뭇하던 김정은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시그널이 돼갖고 이거 뭐 우리 때리려고 하는 생각은 없네 하면서 도발을 감행했다 이런 해석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도 예.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한미 군사 훈련 여기에 예.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조정하면은 예. 아마 북한이 또 대응에 대한 수위를 좀 낮추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에 뭐 사전 조율했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번에 보면은 전략자산 무기가 들어오지 않고 또 그리고 미국의 그 병력도 예.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원래는 그 UFC 훈련은 그 시뮬레이션 훈련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휘소 훈련 그걸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나 지금 이번에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좀 뭡니까 그 단거리 조그만 이런 걸 해가지고 나름 무력시를 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또 뭡니까 그 일련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이 뭐 미국을 존중했듯이 제겠다는 이런 또 신호를 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앞뒤가 연결고리 상당히 좀 안 맞아요. 아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트럼프가 제일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강력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투명성이잖아요. 또 절제진 한마디가 예. 이제 국제사회에 했더니 매제컨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과거 미국 대통령의 특징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또한 김정은 위원장 또한 이런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양쪽에서 이런 것을 위기를 고조시장에서 예. 우리의 대응, 이런 시간이라든지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예. 이런 생각이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축구 보셨나요? 축구 다 못 봤습니다. 예. 축구할 때 제일 위험한 우리 편 아군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페인팅 모션을 쓰면 상대편을 속여야 되는데 우리 편까지 속입니다. 이런 선수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패스가 올지 모르니까 맥 놓고 있다가 패스를 받아도 뺏기는데 지금 트럼프가 아군을 속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아군을 속이는 것인지, 뭐 정치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예. 뭐 철학이든 전략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허. 아니면 이렇게 아군을 속이는 것이 정말 고도의 전략인지, 그걸 잘 물 모르겠어요. 팔아먹으려고. 글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한 지가 지금 이제 9개월이 지금 이제 넘어서고 있잖아요.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도 지금 임명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한미국 대사는 빅터 차가 내정됐다 이야기하는데 예.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미국은 조금 뭡니까? 말로서는 엄청나게 한반도가 위기고 또 더 예. 나아가서 이 위기 선상에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 강력한 제재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북한 제재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이런 그 기구 있지 않습니까? 예. 국무부야. 이런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란에 대해서 예. 제재 의뢰할 때는 국무 안에 그 제재에 대한 검증 이행 이런 담당자가 최하 5명에서 10명 정도 됐단 말입니다. 예. 이게 없는 것이죠. 또 방금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지가 동아태 차관 자리잖아요. 그렇죠. 임명도 안 됐단 말입니다. 임명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다르고, 티lerson 국무장관 이야기 다르고, 매티슨 그 국방장 이야기 다르고, 맥메스 안보보장은 얘기 틀리고. 뭐 어떻든 간에 그러나 최종점에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미국이 지금 먼저 이러한 소위 말해서 메시지가 예. 혼돈스러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 우리 안보실 잘 파악을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허둥지둥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지금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품격시대. 그냥 품격시대가 아닌데요. 정봉주의 품격시대. 정봉주 품격시대 잘 만듭시다. 예. 아, 좋은 프로그램 만듭시다. 하면서 MC를 결정을 하네요. 그 지금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위중한데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리인데 지금 출범한 지 문제가 됐는데 이 실무팀, 핵심적인 실무팀은 아직 임명조차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미국의 대응을 누가 믿습니까? 사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 자체가 과거 그 후보 시절에 보여주는 행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이나 아주 그 기이한 행동 때문에 주류 언론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육군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트위터 정치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7시 정도 되면 일어나자마자 그날에 사실 그 자신이 이게 그 끌고 가야 될 아젠다를 던지는 것이죠.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국정의 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 되어서조차도 본인이 지금 매일 제기할 수 있는 이슈들을 끊임없이 지금 던지는데 문제는 그것이 국내 정치 하나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와 운명과도 아주 밀접한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 툭툭 던진다는 것이죠. 뭐 지난번에 뭐 전략적으로 잽을 던지고 그다음에 무슨 카드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던지는 것 나오는 같아요. 데 던지는데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냐면 이번에 그 물러났던 베논이라고 예. 그 수석 보좌관이 그 수석 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지금 뭐 쫓겨났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베논하고도 매일 통화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베논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거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강경. 예, 초강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왔던 제임스 켈리 그 비서실장하고 안 맞아서 켈리 이 비서실장이 그 뜸이를 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켈리도 해병대 사성장군 해병대 출신인데요. 사성장군 출신이죠. 켈리하고 안 맞을 정도는 어느 정도 극우 인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의 지금 그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지금 안보보좌관 그리고 예. 지금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다 군 출신들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오랜 군 생활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와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의 그 조언과 그런 그 보좌를 받기보다는 지금 극단적인 생각이 치우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아젠다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고 그걸 즐기려고 하는 그런 듯한 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입장이 지금 감을 잡을 수 없고 일관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푸틴 대통령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예. 제재에 대해서는 강력한 찬성 입장보다는 좀 북한 쪽의 입장을 좀 두드러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싸 있는 4강 중에 예.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러시아를 방문했다. 사실 이제 외교에서
그 외교적인 수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행동이 사실은 보여주는 게 많은데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북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바로 위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푸틴과의 이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강력한 제재, 예. 하지만 이 강력한 유엔 안에서의 제재를 사실 제대로 잘 따르지 않거나 혹은 북한 측 입장을 두드려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러시아 푸틴을 만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 보수 단체들이 뭔가 자꾸 던지는 거 그러니까 너무 쉽고 관례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사실 이런 어떤 감정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풀을 먹더라도 핵 포기하지 않을 것, 즉 체제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군사적 히스테리를 강화하는 것은, 즉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으며 국제적 제한과 막대한 인명피해만 초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북의 수소폭탄 위력에 가까운 핵실험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이 그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단 말이에요. 푸틴 입장은 뭡니까? 북핵 불용이라는, 다시 말해 북한 핵무력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러시아나 한국이나 똑같고, 그다음 제 그런 연장선에서 북한이 핵 이런 위기, 고조, 도발 이에 대해서는 규탄 받아야 되고, 또한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 다른 나라도 이견이 없다 이거죠. 단지 이 해결 방법에 있어 가지고 좀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에둘러, 지금까지 러시아의 주장이 그대로 재확인한 수준입니다. 우리 현재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다시 말해서 체제에 대해서 안전, 체제 안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계획도 되고 개방도 가고 그다음 제 비핵화도 갈 수 있다. 이걸 역으로 따지면은 체제 안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 담보가 없다 하면은 결국은 핵능력 고도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읽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러한 선상에서 나름대로 해법도 너무 북한을 압박 제재에 몰아붙이기 시작한다면 더욱더 핵력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 대통령에게 좀 더 주지를 시킨 대목이 아니겠느냐.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고 강화했다. 그렇죠. 자, 차 교수님. 중국도 이른바 이제 쌍궤 병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핵의 동결 혹은 폐기와 북미 평화협정을 동시 패션으로 같이 하자. 라고 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김정은이 노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정은은 또 이제는 중국과도 보조를 안 맞춰요? 자, 핵에 대해서 핵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 미국이 평화협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먼저 하고 핵은 그 이후의 문제다. 중국의 입장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 김정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 개발을 완성화시키고 투발 수단인 미사일 그러니까 ICBM까지 완벽하게 해서 자신의 손에 넣는 것까지는 거의 마이웨이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성돼야만 미국이 직접적 협상 테이블에 놓을 것이고, 그걸 그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체제 보장을 하려고 하면 결국 미국과의 평화협정, 뭐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아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김정은의 목적은 아직까지 지금 거의 99분 능선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기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정리하면 북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지금 시점은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러시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혹은 미국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하나 있더라도 핵 개발을 완성하는 단계로 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면은 2014년도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중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대 제안이 바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중단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여기에 대해서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이렇게 중대 제안을 했습니다. 중대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존 켈리, 캐리 국무장관이 이런 지하에 거부를 했죠. 거절했죠. 왜 했느냐?
다시 말해서 한미 군사 훈련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미 간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테이블에 올리지 마라. 이랬고 두 번째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이것은 국제사회, 국제규범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엇을 다른 것과 자꾸 바꾸니 많이 하느냐. 아하. 너희들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중단하면 중단한 이후에 예. 뭐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뭐 그런 선상에서 중국이 이제 다시 이러한 제안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예.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지금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양측, 즉 북한 측도 미국 측도 입장 변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핵에 대해서 북은 핵에 대해서 논의하지 마라. 이건 협상 테이블에 올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일단 핵을 포기한 다음에 협상하자. 그렇죠. 서로 그렇죠. 예. 다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그 선상에서 방금 우리 이제 차 교수님께서 조금 예. 말씀해 줬는데 예.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은 이제 핵을 고도화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 의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예. 핵을 가진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예. 핵 군주 협상하자. 예.談判하자. 이것이 현재 북한의 전략적 의도다. 저는 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푸틴 대통령과 한 얘기를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노동자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무슨 의미죠? 그 노동자들이 소련 지역에 가서 이른바 외화벌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예. 그게 다시 북한 내로 들어가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이 자금으로 해서 뭐 미사일 실험이라든가 이런 그 기본적인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외화벌이 하는 노동자가 러시아에 많이 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많이 의미를 가 얘기한 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내쫓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뭘 얘기한 겁니까? 내쫓으라는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함으로써 그 북한에 대한 제재에 압박을. 같이 동참을 좀 해주라고 하는 일종의 압박 같은 걸 한 거고 예. 동시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원유 공급도 마찬가지로 좀 자제하고 예. 이 강력한 제재에 좀 동참해달라. 이 두 가지를 강하게 좀 어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끝쪽에 있는 훈춘, 네네. 거기가 이제 중국의 고속철이 베이징서부터 고속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훈춘, 그다음 러시아 접경지대인 핫산, 낮은 선봉, 이 트라이앵글 지역에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광범위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른바 보따리상을 했던 분들 중에 예. 중국의 베이스를 가지고 보따리상을 하는데 굉장히 거부가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분들이 갖고 들어오는 물건이 이제 북한 장마당에 풀리는 거고. 북한도 가고 또 북한에서 나온 어떤 물건들이 러시아로 중국이나 가고. 러시아로 가고 이렇게 어허. 흘러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큰 무역 거래 같은 것이 하나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예. 네. 자, 차 교수님. 네.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압박을 좀 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결국 실효성 있는 압박의 마지막 수단은 원유 공급하는 소유관을 중국에서 닫을 것이냐. 네. 지금 한 100만 톤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한 40만 톤을 또 러시아에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소유관을 닫을 것이냐. 아니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동참할 것이냐. 이런 등등이 지금 문제인데. 네. 미국은 지금 그 북한하고 그 거래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예 사업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예, 그렇죠. 동북 삼성 지역의 동북 삼성 지역 기업들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지금 반발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그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아마 세컨더리 보이콧을 유력하게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래전부터 그렇죠. 거론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지금 그 이번에 그 6차 핵실험 때문에 다시 또 유엔에서 지금 또 제재 결의안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러시아가 좀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구체적으로 지금 그 새로운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된다고 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도 상당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Conceptual approval.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유학파입니다. 유학파입니까? 예. 예. 어디에서는 conceptual approval하고 이게 원문이 뭐가 맞나요? 컨셉추얼. 컨셉추얼이 맞나요? 컨셉셔널이 맞나요? 컨셉추얼이 맞죠. 제가 컨셉추얼이라고 얘기했다 창피당했는데 이게 맞는 건데 제가 영어 선생님 출신인데 예. 예. 컨셉셔널은 아니죠. 예. 컨셉추얼 어프로벌. 어프로벌. 자, 이 와중에 아까 이제 무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첨단 무기를 판매하도록 정확하게 어디가 이거죠. 어떻게 얘기를 했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이야기에는 첨단 무기가 일정 기간 동안 해외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일종의 기술전이 두려워서 그러나 의회에서 판매를 승인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거 진짜 판매할 거냐 하니까 conceptual approval이다. 이거 미국 정치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리는 아니지만도 그 동맹국가인 지도자가 상당히 영어를 고급 영어를 쓴 것 같아요. 뭐 개념적 성의도 트럼프답지 않게. 글쎄요. 뭐 트럼프의 SNS 용어인지 아니면 이거 학술적 용어인지 군사 지력적인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이것은 그 무기 판매하고 관련돼 있어 가지고 미국의 절차적인 이런 예.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9개월 정도 대통령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무기 판매 이런 과정도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에 있어 가지고 뭐 한국이 지금은 이제 자주방 차원에서 예. 또 지금 이제 미국의 이 북한의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하면 자연적으로 동맹과 플러스 지금 이제 미국부터 무기 구입부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글로호크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글로호크.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필요성 있는 이야기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런 부분도 아니고 국회 나중에 논의를 돼야 되겠지만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술 협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 예. 아마 미국은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한 절차적 이 예.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런 개념을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결국 뭐냐 이게 기술적 협조를 뛰어넘는 예. 무기 판매의 개념 선상에서 들고 나온 이야기 아니겠느냐. 김대웅 기자님. 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친미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마을에 한 집이 있는데 옆마을에서 여기다가 그 볕단을 가져와서 불 지르겠다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이 옆집에서는 아주 좀 힘 있는 이장이 야, 이 저 불 지르는 걸 막아야지. 같이 막아줘야지 하는데 내가 말이야 소화기 판매를 하거든. 소화기를 좀 사가면 어떨까? 이런 심정이 어떻겠어요? 소화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통탄한 심정이 좀 들겠죠,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저라면 뭐 소화기를 필요에 의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사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고 싶어요? 아니, 회사의 공식 입장입니까? 필요하다면 사야 되고 아니면 그 이전에 예. 볏집단을 내 집 앞에 뜰에 갖다 놓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렇죠. 그걸 막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막을 수 없는 단계가 진전이 된다 그러면 예. 그 다음에는 소화기가 필요한 거겠죠. 소화기 팔려고 나온 그 이장 아저씨는 좀 섭섭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던지는 얘기들을 예. 다 하나하나에 우리가 다 대응하지 어떤 말자. 그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예. 좀 약간 과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우선적으로 국무부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뿐만이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부도 트럼프가, 세팅이 안 돼 있어요. 행정부가 제대로 세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다분히 동아태 차관보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외교를 정책을 펼 때 지금 현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서훈 국정원장 주도로 남북 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나머지 4강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미 관계의 기본 동맹 축에서 나머지 남북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 문제를 다룰 것인지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고 대통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언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반응들이 그때그때 요상하게 전달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우리가 과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 예. 다만 동맹의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좀 밀접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이것만 정립돼 있다고 한다면 저런 그 발언 하나하나에 반응할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교수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한국계 교수님께서 예.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런 강대강 구도가 한 6개월이나 1년쯤 가다가 극적 대화로 전환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너무 불안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져서 한 64%쯤이 나왔어요. 네. 물론 그것도 높은 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지금 행정부는 우리 민족과 국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무기 판매를 들고 나왔다? 그 자체가 사실 보면 사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역대적으로 미국의 군수 업체들이 산업이요. 예. 이 상당히 뒤쪽에서
미소를 띄었던 게 사실이지 예. 않습니까? 뭐 지금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그 전화 통화에서 했던 것이 미사일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통제에 대한 이 제한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미사일이 180km에서 300km로 늘었을 때도 우리가 지대지 미사일 A-10킵스라는 그 미사일을 구입을 했고 또 그 뒤에는 또 미사일 탄두를 500kg으로 늘었을 때 예. 그때는 또 지금 글로벌 호크를 예. 7,700억짜리 되는 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연장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운명도 달려 있지만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군수사업체들의 그런 농락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놀아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 때문이라서라도 이 상황은 빨리 종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을 풀겠다. 그러니까 지금 1톤쯤 되어 있나요? 그걸 한 2톤쯤을 하게 되면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2톤 되면 지하벙커 이제 백두산에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지하벙커가 50m 아래인데 2톤쯤 되면 벙커버스터 위력을 발휘하면서 그 지하 50m 아래까지도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로 보면 이것도 의미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요 다음에 다시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사일 수입이라고 하는 구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지점인지 안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미국의 장사에 도움이 주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 연구 자료에서 예. 이 소위 말해서 무기 판매와 대화의 연계 관계를 할까요? 이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기를 판매할 때는 그 이 한반도 긴장을 상당히 고조시킵니다. 고조시키고 난 뒤에 이 한미 간의 무기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약 거의 완성이 될 때쯤 되면은 예. 북미 간에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 그렇게 알 필요 있고 두 번째로 뭐 거기에 대한 연장선을 볼 필요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적어도 한미 간의 미사일 예. 지침 개정 이것도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거리가 800km에다가 중량이 500kg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랬었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중량을 갖다가 뭐 1.5토이라든지 2토이라든지 중량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 이것은 어쩌면 미국 입장, 한국이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적 사례 봤을 때는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란 적어도 1.5톤 또는 2톤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이런 폭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예를 도발했을 때 원점 또 그리고 뭡니까? 지원 세력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방금 우리 정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 벙커 예. 여기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탄도의 무기가 무거우면은 폭발력은 클지 몰라더라도 예, 그걸 싣고 가는 사고를 줄여낼 수 그렇죠. 없단 말입니다. 서로 사고를 좀 늘려야 되겠네요.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볼 필요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미국이 예.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탄도 중량 무제한 이렇게 해줌을 해가지고 이것이 무기를 팔기 위한 하나의 미끼다 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우리는 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철저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안 사는 거예요? 뭐 사더라도 예. 뭐 좀 뭐랄까 우리가 다른 거하고 좀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술 지금은 이전도 이제 좀 받고. 그렇죠. 뭐 기술 이전이 있어 가지고 시기를 당긴다든지 예. 또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지금 아까 차재현 교수께서 말한 대로 우리가 킬체인이라든지 예. 그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라든지 대량 보호 응징이라든지 이런 서리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아까 지금 글로벌 호크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미국 의회에서 할 경우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논란이,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또 우리도 그런 것을 봐가면서 준비도 하고 예. 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뭐 우려도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킬체인, KAMD, 그 다음에 무기 3대 추가하게 되면 다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우리도 뭐 물론 뭐 준비된 거 있죠. 뭐 현무 미사일 같은 거 예.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 뭐 사거리를 늘리고 또 탄두의 중량을 늘리고 하면 아주 기술적으로 지금 바로 우리가 그 개발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와야 되는 거죠. 사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김 이제 기자님.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소위 일각에서는 이제 핵무장을 하자 아니면 뭐 전략핵을 배치하자, 전술핵? 예, 전술핵을 예. 배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컨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면 미국의 어떤 군사 무기의 그 장사놀이에 예. 좀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일거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럼 과연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해야 할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NPT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NPT는 그 이후의 문제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선언 자체를 우리가 이제 부정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럼 거죠. 북의 핵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은 이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는 갖고 수준에 있다. 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거기에 대한 대칭되는 어떤 개념에서의 그 핵무장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술핵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술핵도 마찬가지인데 전술핵을 가족을 배치하려고 하면 일단 미국의 승인과 그럼요. 허락 미국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미국 결정하는 게 결정 하에 아니잖아요. 또 놓이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와 비슷한 어떤 논란과 고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참에 자체적인 핵무장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네. 그 핵무장하자. 그럼 결국 한미동맹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한미동맹을 깨는 차원에서는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차피 미국이 지금 승인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면 한미동맹이 깨지겠지만 전술핵을 만약에 재배치한다고 하는 부분은 미국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결정해야 되는 미국의 거죠. 무기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전술 그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지금 반대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 북한의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 논리 자체가 깨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전략 핵무기를 통해서 충분히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억지력이 보장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지금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경우에는 동북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핵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갖고 전체적인 있는 것이죠. 군사력의 기본 균형이 깨지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 조야에서 다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차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미국의 핵우산 정도로만 해도 남북한 비대칭 전략이 아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통탄해하는 것은 이 와중에 무기를 팔아먹고자 하는 트럼프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군사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미국의 장사 속에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는데 이 실무팀, 핵심적인 실무팀은 아직 임명조차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미국의 대응을 누가 믿습니까? 사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 자체가 과거 그 후보 시절에 보여주는 행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막말이나 아주 그 기이한 행동 때문에 주류 언론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트위터 정치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7시 정도 되면 일어나자마자 그날에 사실 그 자신이 이게 그 끌고 가야 될 아젠다를 던지는 것이죠.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국정의 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 되어서조차도 본인이 지금 매일 제기할 수 있는 이슈들을 끊임없이 지금 던지는데 문제는 그것이 국내정치 하나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와 운명과도 아주 밀접한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 툭툭 던진다는 것이죠. 뭐 지난번에 뭐 전략적으로 잽을 던지고 그 다음에 무슨 카드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던지는 것 나오는 같아요. 데 던지는데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냐면 이번에 그 물러났던 베논이라고 예. 그 수석 보좌관이 그 수석 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지금 뭐 쫓겨났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베논하고도 매일 통화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베논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강경. 예, 초강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왔던 제임스 켈리 그 비서실장하고 안 맞아서 켈리 이 비서실장이 그 뜸이를 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켈리도 해병대 사성장군 해병대 출신인데요. 사성장군 출신이죠. 켈리하고 안 맞을 정도는 어느 정도 극우 인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의 지금 그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지금 안보보좌관 그리고 예. 지금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다 군 출신들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오랜 군 생활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와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의 그 조언과 그런 그 보좌를 받기보다는 지금 극단적인 생각이 치우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아젠다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고 그걸 즐기려고 하는 그런 듯한 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입장이 지금 감을 잡을 수 없고 일관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푸틴 대통령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예. 제재에 대해서는 강력한 찬성 입장보다는 좀 북한 쪽의 입장을 좀 두둔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싸여 있는 4강 중에 예.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러시아를 방문했다. 사실 이제 외교에서 그 외교적인 수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행동이 사실은 보여주는 게 많은데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의 하나의 수단 내지는 뭐 또 이런 또 이 말폭탄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런 이런 목적을 예.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정치적인 기술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빅위크라는 그 자체가 지금 뭐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아마 뭐 처칠이 당시 영국 총리였던 처칠이 이 독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시사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가면 선제 타격 나아가서는 또 뭐 예방 뭐 지금 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거보다는 일종의 지금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 상당히 좀 운신의 폭이 좁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 블러핑 차원에서 블러핑. 조금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이 좀 압박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하나의 뭐 수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양문인 교수님,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요. 구구절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창건, 그 기념을 앞두고, 구구절 앞두고 뭔가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예측을 했었단 말이에요. 혹은 ICBM, 그 3차 ICBM 발사를 실험을 할지.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예, UFG. 그 훈련할 때 역대 유례없는 사성 그 장성들이 오면서 와갖고는 다 이거 뭐 군사적 행동 아니다. 외교적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한다. 그 전에 좀 주춤주춤하고 머뭇머뭇하던 김정은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시그널이 돼갖고 이거 뭐 우리 때리려고 하는 생각은 없네 하면서 도발을 감행했다 이런 해석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도 예.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한미 군사 훈련 여기에 예.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조정하면은 예. 아마 북한이 또 대응에 대한 수위를 좀 낮추지 않겠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에 뭐 사전 조율했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번에 보면은 전략자산 무기가 들어오지 않고 또 그리고 미국의 그 병력도 예. 규모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원래는 그 UFC 훈련은 그 시뮬레이션 훈련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휘소 훈련 걸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나 지금 이번에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좀 뭡니까 그 단거리 조그만 이런 걸 해가지고 나누는 무력시를 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또 뭡니까 그 일련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이 뭐 미국을 존중했듯이 했다는 이런 또 신호를 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앞뒤가 연결고리 상당히 좀 안 맞아요. 아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트럼프가 제일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강경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투명성이잖아요. 또 절제진 한마디가 예. 이제 국제 정상이 전화통화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미국의 그 무기와 관련된 지원 예. 이 대화는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 지원 와중에 아마도 트럼프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첨단 무기를 너희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사안 가지고 그럼 미국이 무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반론도 하고 이의 제기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대칭 무기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와야 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피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네. 교수님. 예.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트윗에 올려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 선상에서는 이해가 힘들죠. 그것은 예. 대입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또는 회담, 여기에서 이러한 엇박자가 두 번째지요. 예.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그때는 FTA 문제 예. 논의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기 지금 나오는데요. 그 해석하면 나는 일본과 한국에 판매하는 미국 첨단 무기의 양을
늘리도록 허용했다. 자, 첨단 무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30년 정도 해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그 판매를 하려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 그 무기 구조가? 이 미국의 그 무기 판매에 대한 예. 무기 수출에 대한 결정 구조가 뭐 모든 무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첨단 무기에 그래서 첨단 고부가 뭐 예를 들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번의 그 엇박자라고 뭐 하지만 좀 뭐랄까 해석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첨단 무기 여기서 무기라는 말을 직접 그런 것 같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첨단 기술 뭐 이런 부분에서 협조 뭐 예. 미국에서는 판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그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과거 경험적 사례를 봤을 때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이 SNS 선상 올렸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 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차 교수님. 네.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또 이런 표현도 썼단 말이에요. 빅 위크 커밍 업? 예. 빅 위크가 처칠이 그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을 향해서 그 연합군이 전면적 폭격을 알릴 때 그걸 빅 위크라고 표현하지 않았나요? 네. 전장하겠다는 건가요?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종의 뭐 협상 회사에 했더니 매제컨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과거 미국 대통령의 특징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또한 김정은 위원장 또한 이런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양쪽에서 이런 것을 위기를 고조시장에서 예. 우리의 대응 이런 시간이라든지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예. 이런 생각이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축구 보셨나요? 축구 다 못 봤습니다. 예. 축구할 때 제일 위험한 우리 편 아군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페인팅 모션을 쓰면 상대편을 속여야 되는데 우리 편까지 속입니다. 이런 선수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패스가 올지 모르니까 맥 놓고 있다가 패스를 받아도 뺏기는데 지금 트럼프가 아군을 속이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트럼프가 아군을 속이는 것인지 뭐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예. 뭐 철학이나 전략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허. 아니면 이렇게 아군을 속이는 것이 정말 고도의 전략인지 그걸 잘 우리 모르겠어요. 팔아먹으려고. 글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한 지가 지금 이제 9개월이 지금 이제 넘어서고 있잖아요.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도 지금 임명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한미국 대사는 빅2 차가 내정됐다 이야기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미국은 조금 뭡니까? 말로서는 엄청나게 한반도가 위기고 또 예. 더 나아가서 이 위기 선상에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 강력한 제재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북한 제재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이런 그 기구 있지 않습니까? 예. 국무부야. 이런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란에 대해서 예. 제재 의뢰할 때는 국무 안에 그 제재에 대한 검증 이행 이런 담당자가 최하 5명에서 10명 정도 됐단 말입니다. 예. 이게 없는 거죠. 또 방금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지가 동아태 차관 자리잖아요. 그렇죠. 임명도 안 됐단 말입니다. 임명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다르고 틸리슨 국무장관 이야기 다르고 매티슨 그 국방장 이야기 다르고 맥메스 안보보자 하는 얘기 틀리고. 뭐 어떻든 간에 그러나 최정점에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미국이 지금 먼저 이러한 소위 말해서 메시지가 예. 혼돈스러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예. 우리 안보실을 잘 파악을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허둥지둥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지금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품격 시대. 그냥 품격 시대가 아닌데요. 정봉주의 품격 시대. 정봉주 품격 시대를 잘 만듭시다. 예. 아, 좋은 프로그램 만듭시다 하면서 MC를 결정을 하네요. 그 지금 한반도 문제가 그렇게 위중한데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리인데 지금 출범한 지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더욱더 강한 북한 제재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 역할이 중요한데요. 과연 푸틴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규모 첨단 무기를 팔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언증이 있는 걸까요? 이 문제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자,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SNS상에 요즘 핵무기가 터졌을 때의 행동 강령 이런 거 도는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지하에 들어갔다가 예. 20분 정도 코로 숨 쉬지 말고 입으로만 숨 쉬고 예. 코로 숨 쉬면은 폐가 터진다. 저는 뭐 30년 전의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뭐 옛날 그 80년대 초반에 그 군대 갔을 때 예. 그때는 완전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는 핵전쟁 관련해서 이 그 논산훈련소에서 예. 핵전쟁이 그 발발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대응 그런 뭐, 강령. 예, 대응 강령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내가 30년 전으로 다시 어허. 되돌아간 거 아닌가? 그리고 입으로 숨 쉬고 20분이나 30분 지난 다음에 그 땅 밖으로 나오면 그때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진 뒤일 것이다. 이게 무슨 그러게. 아하,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들도 그 SNS 도는 거 보셨나요? 글쎄요, 뭐 자세히 안 봤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네. 저도 이게 좀 그런 거 둔한 사람인데 보고 무서워서 천안 충청도 어디에 도망가 있을까? 왜냐면 서울에 터진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뭐 이 핵이라는 것은 그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특히 그렇죠. 이 한반도의 좁은 땅에 뭐 서울, 충청도, 부산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 그 뭐 피해 대상 지역 아닙니까? 아, 더 무서워지네요. 예. 자, 김대웅 기자님. 네. 전체적으로 북한 그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나오고 언론 보도가 나오지만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와서 9월 9일 그러니까 그 북한 노동당 창당기. 노동당 창당 10월 11일. 9월 9일은 북한 정권 창건. 정권 정권 수립일. 정권 예, 수립일. 정권 수립일을 기해서 ICBM이나 혹은 SLBM 발사 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고 첨단 무기 판매를 허용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 두